반도체 수요는 정말 의미있게 증가를 합니다. 삼성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느냐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인텔의 파운드리 투자는 아직 인텔이 많이 했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 대비 아직은 슬로우한 상황이고 결국 자율주행의 핵심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센싱, 컴퓨팅, 액추에이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우리 예전에 방송에서도 삼성전자가 레벨업을 확 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이 파운드리 쪽에서 나오는 실적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파운드리에서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실적 계속 적자지 않았었나요? 1분기만 적자였고요. 1분기만 적자. 그것도 텍사스 오스틴의 전력난 때문에.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리 잘 나와도 실적이 좋고 여러 가지로 기술 진척, 게이트 올라운드 내년 상반기 양산 이런 얘기가 아무리 나와도 주가는 전혀 끔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스틴 이슈는 어쨌든 정말 일회성인 이유고 또 삼성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기후 변화가 만든 좀 안 좋은 일이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좋은 변화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그리고 LSI 둘 다 상당히 중요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 영역인데 각자 이제 상당히 매출액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가가 움직이려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지거나 즉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가 재평가가 되거나 근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TSMC든 소니든 이미지 센서면 아니면 AP는 퀄컴이든 이런 기업들보다 삼성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느냐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보인다는 거죠. 파운드리는 게이트 올라운드 어쨌든 내년 상반기 양산이고 이미지 센서는 이미 이제 0.64 픽셀 피치까지 마이크로미터까지 픽셀 피치를 좁혀가지고 2억 화소까지 구현이 되는 아마 세계 최초로 1억 화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후면 카메라의 그 고화소화는 8K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8K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8K QLED TV, 8K OLED TV를 사도 방송사가 보내주는 컨텐츠는 없지만 1억 화소의 후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이게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퀄컴이 정말 막강하죠. 퀄컴의 아드레노 GPU 되게 좋아요. ARM에서 받는 말리 GPU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어쨌든 퀄컴의 GPU 그다음에 이런 건 되게 경쟁력이 있는데 그래도 GPU 하면 엔비디아하고 그렇죠. AMD죠. 그래서 AMD랑 협업한 이번에 제품도 저는 게이밍에 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상당히 높여주는 제품들도 나오기 때문에 주가 재평가 요인도 있고 여기에 이제 실적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파운드리가 일단 P를 올렸어요. 15% 이상. 그리고 가동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가동률이 100%면 이익률이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웨이퍼당 비싼 제품 위주로 믹스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좋아지고 EPS가 개선되고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가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동시에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라는 주가는 반영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분사가 기업 분할이 돼가지고 삼성 시스템 반도체라는 기업이 단독으로 별도로 있었다면 아마 주가 급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PS 올라가고 멀티플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8천억 흑자 났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실적이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반도체 토탈로 10조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 정도 나와야지 그 숫자가 좀 설명이 돼서 그리고 메모리 매출은 발표를 하니까 그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 빼면 시스템 반도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도체 토탈 이익으로 발표를 하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인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가 삼성 시스템 반도체라는 회사가 나와 있다 별도로. 그러면 아마 주가는 저는 이 회사는 급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자회사에 보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이제 SK는 시스템 반도체 비즈니스가 너무 아직 작으니까 그렇죠. 주가에 반영되기 힘들겠지만 100% 자회사의 실적도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16%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나요. 1,000억은 큰 돈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 회사가 분사되어 있었다면 주가 급등했겠죠. 근데 우리 지금 양사 모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길게 보면 또 주가가 결국은 이제 제자리 찾아가기 때문에 기회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이제는 약간 채권 같은 주식 왜냐하면 성장성이 이제는 항상 그 정도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가니까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파운드리 부분의 성장 어떤 속도로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멀티플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게 좀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제 사실 테슬라가 확 급등하기 시작한 것도 이익이 흑자를 발표하면서부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렇게 흑자가 났다라는 거, 이거는 시스템 쪽에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이거 좀 인정해줘야 될 만한 내용이긴 하겠네요. 예, 저는 그래서 올해 이제 LSI랑 파운드리 합쳐서 매출이 한 21조 가까이 될 거고요. 내년에 한 27조 정도 될 거고, 올해 영업이익은 뭐 텍사스 오틴 공장 정전 사태 때문에 1분기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는 한 1.5조 가까운 이익이 날 것 같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정말 4조 중반까지 이익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내년 이익 추정치가 좀 다르지만 저희는 한 60조 가까이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5조 가까이가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오면 거의 영업이익의 이제 9%에서 10%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뭐 보이지도 않은데 그냥 매출만 있다고 하면 그냥 되게 체력이 좀 허약한 거죠. 그렇죠. 그거로 주가 반영은 일시적으로 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되긴 힘들지만 근데 매출액도 계속 느는데 영업이익이 이제는 기여도가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다. 그러면 달리 보죠. 그리고 TSMC가 뭐 작년에 매출 51조에 영업이익률 40% 나왔고 아마 한 2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였고 뭐 올해는 훨씬 더 좋아지긴 했지만 삼성이 이제 정말 TSMC 정도로 뭐 LSI든 파운드리 합쳐서 매출이 한 30조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뭐 한 30% 나와버리면 왜냐면 믹스가 바뀌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판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이 돼서 뭐 매출이 내년에 한 27조면 30조는 금방이죠. 사실은 2023년에도 가능한 수치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30% 나와버리면 그럼 10조가 나오는 거예요. 10조가. 그런데 10조의 의미를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 2019년에 삼성전자 메모리 이익이 14조예요.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근데 이 비메모리에서 10조 가까이 이익이 나온다면 이거 분명히 주가에 벌써 반영을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1분기에 오스틴의 악몽하고 두 번째는 주가가 안 되니까 더 반영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디램에 대한 트라우마. 디램이 좋을 때 안 팔면 후회한다는 그 트라우마가 지금의 다양한 변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시하거나 예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이렇게 또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 파운드리 쪽에다가 지금 비메모리 쪽에다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엄청 하죠. 예. 이번에 뭐 260조 투자 이 가운데서도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왔지만 이쪽에 상당히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매출이나 이익으로 연동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동률이 100%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뭐 고객의 맞춤 주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물량을 안 주면 그 파운드리 회사를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100%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캐파 확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조금은 올 9월 달에 이제 대만에서 나온 일부 기사가 있는데 2022년에 파운드리 공고가인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기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지는 아직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뭐 반도체의 중요성이 특히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꼭 과거에 IT 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든 뭐든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파운드리는 어쨌든 캐파 확대를 하면서 성장을 같이 할 거고 두 번째는 당장 이제 고객의 수요를 맞춰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디램 라인이 또 이미지 센서로 라인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바꿔야 되는데 많이 못 바꿨고, 근데 내년에는 뭐 디램 13 라인을 이미지 센서로 좀 바꿔서 아마 시장 지배력을 좀 더 높일 거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중에서도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서 웨이퍼에다가 이 회사가 준 주문, 저 회사가 설계해달라는 거 같이 섞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배려인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캐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또 이제 단일 분목으로 바꾸면 이런 부분도 되게 수익성에는 도움되는데 그 정도로 몰려드는 수요를 다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 당연히 의미 있게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이제 자율주행차, 이제 자동차, 전기차로 되면서 이제 대부분 그쪽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예. 거기에 쓰여지는 게 디램이 아닌 이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쪽의 반도체들이 쓰여지는 건가요? 뭐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고요. 디램은 뭐 아주 저용량의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SSD를 쓰기도 하지만 여전히 eMMC 아니면 이런 UFS 스마트폰에 들은 저장 장치를 쓰고 있고요. 노트북 수준 아니면 좀 지나면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수준의 저장 장치가 들어갈 거고요. SSD로 이미 그렇게 변화도 있고 디램 같은 경우에도 뭐 테슬라가 16GB를 쓰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특히 배달 로봇은 저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디램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데 32GB 쓰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디램도 좀 늘 건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센싱, 컴퓨팅, 액추에이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싱은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초음파가 이제 사물을 인지해서 어쨌든 뭐 자동차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컴퓨팅은 이제 SoC라고 보시면 돼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CPU, GPU, MPU가 들어가 있는 그거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팅은 이제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구동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다 비메모리 반도체죠. 근데 이게 이제 고속의 속도로 아주 자동차가 한 100km 이상 달리는데 그걸 엄청나게 판단을 빨리 안 하면 대형 사고 그렇죠. 나죠. 인명사고 나고. 그러니까 디램을 많이 달아서 그걸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뭐 V2H처럼 정말 비클 투 로드처럼 뭐 멀티미디어의 엔터테인먼트 허브가 되고 숙박의 중심이 되고 업무의 중심이 되면 결과적으로 저장을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지 자체도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자동차가 워낙 자율주행하고 전기차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컨텐츠의 대부분이에요. 증가는 계속 하는데 보면 다 비메모리 반도체, 센서, 그 다음에 AP, 그리고 일부 파워트레인 관련된 그런 구동 반도체지만 이게 고속으로 반영을 하려면 디램을 많이 달아야 되고 테슬라도 16GB 달아요. FSD 칩 2개를 다는데 각각 8GB, 8GB를 달거든요. 근데 로파워를 답니다. LPDDR 저전력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전용 디램을 달 것 같아요. 아주 새로운 터미널러지가 나와서 오토모티브 디램을 달고 그게 아마 자동차의 품질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자동차에 이제 디램을 헤비하게 다는 시점은 오는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테슬라 방식으로 가면 디램을 적게 달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시도를 합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한 레이더까지도 제거를 한 제품 모델 Y 북미향 모델은 레이더도 없이 이미 비전 카메라만 가지고 이제 신호를 센싱해서 MPU에서 AI 시켜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나머지 진영들은 보면 뭐 레이더랑 라이다를 많이 쓰죠. 근데 레이더, 라이다가 많이 쓰면 이게 빨리 그 나오는 시그널을 가지고 이제 프로세서에 빨리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각각의 라이다, 레이더에 로직 프로세서 있고 이 신호를 이제 중앙에 있는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끼리 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멀티태스킹과 고속으로 인터페이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면 디램은 무지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128기가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향하는 기업들이 현재는 훨씬 많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판단은 저도 유보를 하고 싶은 게 테슬라의 기술이 좀 더 심플하고 그리고 좀 더 원가 절감한 기술인 건 맞고 근데 그게 더 안전하다면 그럼 얘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디램 산업한테는 오히려 뭐 레이더, 라이더 왕창 달고 카메라도 뭐 더 달고 보통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면 디램은 정말 128기가 아니라 그 이상 달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 방식으로 가면 사실은 디램을 좀 달긴 달겠지만 기존 기대치보다는 좀 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에 대한 문제겠네요. 예.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예. 예, 그것에 따라서 이제 또 반도체. 아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자율주행 이거와 관련해서 진정한 그 미래 성장은 반도체에서 나온다.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뭐 반도체랑 배터리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의 큰 반도체와 배터리.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차 기반으로 가야지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많은 프로세서를 쓸 건데 전력 소모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배터리와 반도체의 결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봐도 반도체 수요는 정말 의미 있게 증가를 합니다. 차량당 탑재되는 컨텐츠, 그러니까 퍼 박스라고 하는데 이 박스가 이제 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텐츠의 본 코스트가 아주 뭐 많이 레벨업 되는 거로 뭐 우리 인피니언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느는 거로 레벨 4로 가면 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들, 예를 들면 오히려 레이다, 라이다 이런 제품들은 뭐 저속으로 달릴 때도 많이 필요합니다. 안 부딪혀야 되고. 근데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의 리스크가 그 친구들 때문에 카메라가 판단을 못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150km로 주행하는데 옆에 차가 또 끼어들게 하는데 너무 다양한 신호가 레이더 신호, 라이다 신호, 그다음 카메라 신호 다 와서 헷갈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힙니다. 자율주행차가. 그걸 우리가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가자는 게 아마 테슬라의 전략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니야. 필요해. 최소한 레이더는 필요해. 레이더 칩을 주로 만드는 회사가 NXP거든요. 반면에 이제 라이다도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라이다 회사들도 보는데 주가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요? 벨로다인하고 누미나 보면 거의 뭐 엄청나게 공모가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 근데 라이다 연가형 솔루션들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라이다가 이제 단점이 이제 전력을 많이 쓴다는 거죠. 전력 소모가 많고, 두 번째는 그래서 4세대 전력 반도체를 라이다에 적용을 하죠. GaN이라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라이다가 원가와 전력 소모가 아니라 자율주행에 방해가 된다고 되면 테슬라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하긴 사실 지금은 불안해서 자율주행 시스템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속에서나 이렇게 좀 저속에서 쓰면 되고요. 고속은 뭐 항상 긴장을 해야죠. 눈이 자유롭지는 않죠. 몸이 좀 편해지지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해지겠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운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당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초보 운전자한테 운전을 시키면 그냥 옆에 있으면 잠을 자겠어요? 못 자죠. 뭐. 자율주행이 지금은 아직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면 더 편한데 그러니까 괜히 엄한해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지만 불안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구나. 새삼 알게 됐네요. 아까 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얘기가 뭐 대만 쪽에서 나왔다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인텔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인텔도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나오는데 요즘 인텔의 주가가 많이 좀 안 좋았잖아요. 실적 부진 때문에. 지금 인텔의 이러한 계획했던 대로 이 정말 위협적으로 성장할 만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주시죠. 일단은 비메모리는 이제 대만에서 파운드리 캐파가 이제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내년에 공급가에 오는 거 아니냐고. 지금은 부족하죠. 인텔도 2023년까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인텔도. 근데 어쨌든 인텔의 파운드리 투자는 뭐 아직 뭐 인텔이 많이 했던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 대비 아직은 뭐 슬로우한 상황이고 결과물도 안 나왔고, 인텔은 뭐 지금 CPU에서는 특히 PC 클라이언트 컴퓨팅 관련해서는 AMD한테 MS를 많이 뺏기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반전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이번에 엘더 레이크라는 CPU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슬라에도 있었고 과거에 AMD에도 있었던 짐 켈러라는 분이 이제 어쨌든 이 제품 아키텍처에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빅리트 기반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고, 그래서 게이밍 같은 아주 고성능 게이밍 같이 아주 빠른 프로세싱이 원하는 거는 고성능 CPU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저성능으로 해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이 나와서 저도 한번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 쪽은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90%고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와서 DDR5든 PCI Gen5든 이런 주변 기기와의 또 연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PC의 비중이 높으니인데 PC 시장 자체가 원래 좀 코로나 때문에 살짝 좋아졌다가 구조적으로는 좀 시장은 계속 뭐 다운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AMD가 또 훨씬 더 혁신에 있어서 더 빠르고 더 개발 속도도 빨라서 이 부분은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인텔이 공정 전환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10나노, 뭐 7나노
칠라노 이하를 정말 잘할지도 저는 의심이 많이 가고요, 사실은. 기존 CPU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빙을 못하고 AMD한테 뺏겼던 시장 점유율을 찾는 모습이 안 보여주면 상당히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인텔이 미국 기업으로서 이제 좀 위협적이 되지 않겠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얼마 전에 예. 그 미국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정보를 내놔라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삼성전자 혹시 그 뭐 또 그런 정보들이 경쟁사에게 넘어가 가지고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잖아요. 그거는 고객의 정보 뭐 이런 거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아무리 국가라도 그렇게 요구를 할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뭐 다양한 법을 새로 적용해서 요구할 수는 있을 거고 다만 이제 결국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를 보면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갈등이 크니까 혹시 중국 거래선에 좀 뭘 해주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목적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미국도 어쨌든 이번에 오스틴 공장에서 전력난이 나면서 제조업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너희들 공장이 우리 인 아메리카에서 만드는 주요 완제품에 뭐 완제품에 맞자 자동차겠지만 뭐 기여하는지 그런 거 점검하고 싶은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고객의 정보와 특히 고객과의 아까 제가 디램 회사들이 절대 미래의 가격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게 가격 그렇죠. 단합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고객과의 제품 가격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한 개 사는 사람이랑 10개 사는 사람이랑 같을 수는 없죠. 예. 당연히 오래 거래한 단골도 있고. 100개 사면 깎아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다 다를 건데. 근데 그걸 알면 빈정상하죠. 그렇죠. 나를 이렇게밖에 안 봤어? 그리고 야, 이렇게 많이 깎아줬어? 아마존에는 10불인데 우리는 12불이야? 그러면 정말 다른 거래선을 찾고 그래서 사실은 노출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컨피덴셜한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서로의 신뢰가 깨질 수 있는 게 가격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디펜드하느냐. 이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특정 국가가 이런 압력을 했을 때 그거를 풀어내고 이겨내는 것도 저는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예. 아직 뭐 해결되지 않은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어쨌든 막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인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